네, 여야가 공천 잡음 끝에 20대 총선 대진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총선을 17일 앞둔 가운데 과연 민심을 잡을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진군 경희대 객원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대 총선 후보 공천 작업 어떻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릴 정도로 여야 할 것 없이 진통이 좀 심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김종인 대표가 들어서 가지고 어쨌든 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그 비례대표 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저항이 뭐 거의 적었죠. 그래서 오히려 괜찮았는데 새누리당이 이제 막판에 당 대표가 말이죠. 당 대표가 공관위에 저항해 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내려가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 이런 모양새를 보인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뭐 어느 때든지 공천 때는 다 그렇지만 특히 이번에 보면 당신들만을 위한 그런 잔치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라는 것이 민주 시민의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앞으로 다시 대표해줄 그런 4년 동안 우리를 대표해줄 사람들을 뽑는, 대의원들을 뽑는 그런 기회니까,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 국민의 축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축제까지 만들어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이 그래도 보고 그럴듯하다 뭐 이렇게 순조롭게 훌륭한 사람을 공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이제 맡기는 뭐 그런 과정으로서 국민이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라도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서로 자리를 가지고 서로 무슨 정말 이게 사생 결단하듯이 하니까 국민들은 안중에 없어요. 저래놓고 나중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선거전,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 또 국민 앞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또 표 달라고 하겠죠.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만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정말 그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민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게 참 의구심 들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좀 너무 공천 과정이 국민들의 눈 밖에 났다, 이렇게 좀 그들만의 실망스러웠다. 잔치로 이렇게 보였다, 약간. 그대들의 잔치. 네. 네. 김만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번 이제 예. 이런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잡음들이 생기죠. 또 개별 정치인들은 정말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거니까 공천이 안 되면 정말 농성을 하기도 하고 막 쫓아가서 경우에 따라 폭력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었죠. 먼저 새누리당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제 김무성 대표가 5군데 지역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부산에 갔다가 하루 만에 되돌아왔습니다만은, 그 전에요, 이현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대표를 향해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할 정도로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이렇게 없은 적은 역사 한국 정당사에 없었을 겁니다. 간혹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할 때 대행을 대표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김무성 대표는 당의 전당대회에서 더구나 당의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걸 내걸고 대표가 되신 분인데,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 듣고 또 그 계열상으로 역할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력으로나 대표 밑에 있어야 당연한 원유철 원내 대표한테도 큰 소리 막 당하고 사과해라 이런 얘기 당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일단 선거가 일정이 진행이 되니까 봉합이 되긴 했었는데, 이게 잠재화돼 있어가지고 총선 이후에 정당 재편 하나의 변수가 될 걸로 보고요. 야당 역시도 김종인 지금 비대위 대표라는 그동안에 여러 군데서 활동을 했고 초유의 지금 5번째 전국구 비례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성향으로 봤을 때 경력으로 다른 분이 지금 야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애매합니다. 아까 이진곤 교수께서 두 정당 다 양심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은 두 정당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한 80~90%는 그래도 나중에 선거 결과는 두 정당 후보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국민의당 등이 지적한 양당 독과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명분인데, 그러면 양당 독과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 등장한 정당이 그런 문제를 수용하느냐, 또 그 점 보면은 거의 비슷해가 이런 수준이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특권을 줄어드는 게 근본적인 과제다.
정당한테 일정한 기여를 주고 역할을 주는 것은 맞지만은 그 정당 공천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당 공천에 모든 것을 목매게 되는 네. 정당에서도 제대로 공천을 못하면 그 후보가 조금 뭐 실패하고 탈락하게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앞으로 그런 과제를 역시 또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모두 내홍이 심하다 보니까 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보니까 10명 중에 4명꼴로 총선 후보 중에 전과자가 있다고 하는데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범죄를 저지를 후보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도덕적인 검증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19대 때보다 한 배쯤 네. 전과자 비율이 더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제 물론 뭐냐면 서로가 그러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가 말이죠. 개파 간에 이거 좀 먹이 다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서로 내가 더 내 몫을 더 찾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생 결단하듯이 싸우니까 이게 국회의원직이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생 결단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당에서 공천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공천한다는 의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우리가 발굴했습니다. 발탁했습니다. 기용했습니다. 이랬으니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추천하는 이분을 여러분의 대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공천 과정이 자기들끼리 먹이 다툼하는 그런 식으로 악유 다툼하는 식으로 비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결 안에 그 사람 자질이 어떻다든지 인격이 어떻다든지 이거 언제 뭐 냉철하게 그렇게 따져보고 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검증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다 보니 그 당 안에서 누구 편이, 내가 누구 사람이냐, 누구한테 줄 서 있느냐, 내가 어느 쪽 개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엔간히 하자가 있더라도 누구 편에 그 유력자 편에 서면 그 사람은 공천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국민은 사실 국민의 대의원이라면 뭐냐면 인격적으로도 그 국민 자기들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모든 자질도 자격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물론 교통 위반했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고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이 정도는 또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사기라든지 이 파렴치범까지도 그것을 우리가 대의원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보면 더 이게 이제는 뭐 어차피 공천 과정 지나버렸으니까 유권자들이 그 면밀히 따져가지고 적어도 우리 대표가 말이죠. 아주 파렴치 그런 전과가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 대표로 모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권자들의 책임이 이제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또 새누리당 그 개파 갈등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누리당 뭐 선거를 앞두고 간신히 이제 봉합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선거 후 아닐까요? 그렇겠죠. 예. 선거 후는 이제 20대 국회가 되니까 당연히 조정이 되겠고요. 또 지금 이제 임기로 보더라도요. 2년 전 7월 14일 날 전대를 통해서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것도 끝나고 하는 과정에서 총선 끝나면 지도부도 재구성이 될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에는 5명 중에서 2사람에 대해서는 공천하는 방향으로 타협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은 서로 간의 갈등 관계를 보자면은 넘을 수 없는 이미 관계로 가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서 정리가 될 것인데요. 저는 이게 또 다른 상황이 있다. 새누리당이 계속 가는 가운데 내부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재편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당 내부에 그런 요소가 있고 선거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1당, 제2당에 속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합하고 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정당 체제가 한계에 달해 있기 때문에 야당뿐만이 아니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여당의 경우도 일찍 터졌다면은 지금 야당에서 새로운 국민의당이 나온 거 못지않게 가능성이 꽤 있었죠. 그런 것이 종합했을 때 같이 맞물려서 정당 재편 과정 속에서의 내부의 갈등 상황이 노출될 것이다. 여당뿐만이 아니라 더 가능성 또 하나 큰 거죠. 야당도 마찬가지죠. 야당은 이미 분열이 돼가지고 국민의당이 출범해서 다시 야권 연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도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편 상황이 생겨서요. 저는 이 다음 나머지 이제
그 내년 총선을 향한 과정 속에서 정당 자체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는 그런 과정일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의 아마 갈등 국면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앙금 회수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선거까지는 휴전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천에서 배제된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 연대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승민 후보와 진박 정종섭 후보의 발언을 한번 듣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같은 길을 걷다가 이번에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예, 그게 어디든 달려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저는 선거에서 무소속 바람이 인다고 저는 생각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반드시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한 심판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권 탈당파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 또 실제 무소속 연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지 이런 부분이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무소속 연대, 근데 이 연대 얘기가 나온 게 말이죠. 과거에 이를테면 그게 18대 선거 때인가 그때 친박연대가 그때죠. 근데 친박연대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친박연대가 14석을 차지했어요. 지역구 6석에다가 비례대표 8석을. 그 정도 굉장히 말하자면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때는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하고 격려해줬던 박근혜 당시에 그 박근혜 의원이 누구였냐 하면 차기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집력이 생길 수가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영남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 친박 연대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지지 열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그게 이제 지금 있는 집권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말하자면 잘못 보여가지고 그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연대를 하면 과연 그때 같이 어떤 그런 결집력이 있을까? 네. 또 결집력뿐 아니라 현지에서 그만큼 지지 세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TK 지역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경남 쪽이지만은 그쪽에서는 저분들에 대한 물론 지지 이제 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주 여전히 막강한데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유승민 의원 또 그다음에 특정 인물 누구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당선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연대를 해가지고 과거에 친박 연대 같이 그런 식으로 아주 다시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히 국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가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무소속 연대라는 것까지는 이르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각계 전투를 펼친다고 한다면 그 파괴력은 얼마나 될까요? 좀 다선 중진 의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을 텐데요. 지적하신 대로 전에 18대 때 친박연대 형태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다른 일반적인 선거 때보다는 무소속이 비교적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권 교수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밉보인 사람들이 탈락했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봅니다. 네. 네. 아까 정종섭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위해서 전에 본인이 행자부 장관으로 있을 때 새누리당 연찬회 가가지고 총선 승리해가지고 선거법 논란 일이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그때 무슨 얘기 했었느냐. 본인은 출마하지 않을 거니까 선거와 무관한 것이다 했었는데 지금 갈등 속에서 출마하는 것 보니까 이런 거 말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여튼 모르겠는데요. 전에 18대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잠재적인 대통령을 두고 뒤에서 살아서 돌아오라 했을 때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통 때보다는 주목을 받을 거라고 했었는데 왜 주목을 받으냐? 네. 첫 번째는 무속으로 나머지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이 이번에 많다. 예컨대 수도권만 하더라도 이재호 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등 했고요. 사실 또 조혜진 의원 등도 그렇게 비중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고 다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무속 논란이 상당히 언론에서 장기간 동안 계속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연합뉴스 이 시간에도 그 무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조금 너무 심할 정도로 여야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아마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개별 면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후보군들의. 그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무소속들한테도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우리 선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보는 시각도 네.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추가드리면 왜 그러냐면은요. 여야가 정책 경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집권 여당의 정책은 지금 새누리당이 집행하겠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속에 들어있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당연히 여당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네. 청와대에서 구성하고 있는 정책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새누리당의 정책 구상은 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야당 역시도 야당은 당연히 그런 정책 성향을 국민들한테 대안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지만은 이번에는 당의 정체성 정도만 보여주는 것이지 집행하려면은 집권 세력이 돼야 또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은 그동안 여야의 공천 과정의 파동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의 면면에 상당히 주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말씀하신 유승민 의원 이미 뭐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 복당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먼저 관련 내용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이 제 집이라 갖고 제가 잠시 집을 떠난다 이랬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복당을 추진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예. 네, 당선이 되면 복당을 하겠다, 집에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에서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저기가 지금 대구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에서는 어쨌거나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완전히 정면 대립한다 이런 구도로서는 사실 이기기 어렵다는 걸 유승민 의원 자신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동안에 대립각을 세운 걸로 알려졌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새누리당 사람이란 걸 또 강조해야죠. 만약에 나는 이제 떠나서 새로운 뭐 다른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든지 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구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분이 저런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네. 뭐냐면 정말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새누리당에서 쫓겨나듯이 했던 점도 있고 그다음 또 당연히 내가 돌아가야 될 내 본향이다 뭐 그다음 본집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역 사정상 저희 가서는 돌아간다는 말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분이 만약에 이제 당선돼서 신청하겠죠. 복당 신청.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을 때 새누리당에서 어서 오세요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하고 두 분 사이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동안에 보면 저분이 약자 편이 대통령이니까 유승민 의원이 약자 편이긴 하지만은 유승민 의원이 또 사실은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심하게 한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헌법 제1조 제1항 2항을 읽었단 말이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국민 모두에게 맞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 저도 알아요. 그 김 원장도 아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적어도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그걸 운이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자존심을 심대하게 이제 만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분이 당선되어 온다고 해서 그분이 모른 척 이번에도 보면 저 유승민 의원을 공천 안 주는 데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청와대에 뭔가 작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작용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유승민 이제 뭐 당선돼서 들어오세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 내년 중반기 이후 되면 이제 아마 그 대선이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는 뭐 정치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아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다시 새누리당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뭐 거의 90% 이상 공감을 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선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 과정을 제외하고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은요, 유승민이 무소속까지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실은요. 네. 굳이 그런다면은 아무나 지금 새누리당 소속이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이 본인의 그 의미를 갖는다면은
기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과하게 주도하는 새누리당 분위기하고 다른 걸 주장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걸 주장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번엔 선거는 잠깐 나가서 치르고 바로 당선되자마자 복당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아무나 새누리당 소속을 당선시키는 게 낫겠죠. 네. 굳이 유승민을 찍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는 주변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단지 이번 선거는 그렇게 치른다고 하더라도 뭔가 기존의 정당 정치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의 역할을 해야지 기계적으로 복당 여부만 따지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마 복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려고 하더라도요. 그러나 대신에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고 해서 집권 여당의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된다면 한국 정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까 모르겠습니다. 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반문 정서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도 한 모습이었는데 등 돌린 호남 민심 좀 어느 정도는 돌아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호남에 가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뭐 여기서 총선만 하고 말 그런 사람 아니야. 바지 사장 못한다 그다음에 무슨 이랬죠. 당의 정체성 운운하는데 옛날 같은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뭐 이걸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은 내가 이끌고 있는 정당이고 총선도 내가 치르고 앞으로 총선 이후에도 내가 이끈다. 네. 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다시는 옛날 같은 뭐 친노 패권 그런 세력들이 다시 당을 장악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걸 강조하신 이유가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로 그런 반문 또 반노 이런 호남의 그 분위기를 좀 이제 다독거려주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거부감을 좀 없애가지고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거기서 이제 뭐랄까 말하자면 더불어민주 지지 세력을 부활시키는 그런 이제 계기로 삼겠다 이래서 내려갔는데 근데 제가 뭐 그냥 저는 그 호남에 지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들리는 이제 그 소문이라든가 그 언론 보도 같은 걸 통해서 보면요 여전히 이제 광주 쪽 같은 데는 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아직도 그런 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라든지 네. 전 대표라든지 뭐 이런 세력에 대해서 좀 아직도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전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전북은 좀 이제 많이 좀 국민의당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약세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다시 호남에서 이 지지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열심히 뛰는데 그런데 아마 이제 선거 때까지 국민의당이 광주 전남에서는 그 국민의당을 넘어서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거기서는 지금 뭐 호남에는 안 가고 있지만은 다른 지역엔 지금부터 이제 활발하게 다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호남 분들은 뭐 어디 매스컴을 못 봅니까? 뭐 TV를 못 봅니까? 신문을 못 봅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또 그런 데 대해서 옛날 감정이 또 되살아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때문에도 김종인 대표와 문 전 대표 사이에 또 그것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묘한 기류가 또 형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예. 예. 그 또 말씀하신 김종인 대표 당의 정체성 이야기를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당의 정체성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아무래도 이번에 총선 지나면 좀 충돌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김종인 대표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는 이진곤 교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어떤 역할인가?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표로서의 역할에 실패하고 지금 물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잘 정비해서 총선을 치른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다시 내놔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죠. 보통 개인 기업이라면은 자기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대리 관리 시켜놓고 나서 안정화시키면 다시 내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당이라는 게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요. 개인 소유가 아닌데 본인이 대표 역할을 했을 때 실패해서 김종인 대표가 제 역할을 해서 정비를 해놨다. 다시 돌아온다. 이게 어색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현재도 가장 유력하게 잠재적인 대권 후보 지지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문재인 대표 진영이 의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배경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네. 뭔가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3당의 입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국민의당이라든가 박지원 의원 등은
지금 김종인 대표가 그러고 하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누군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는 불가피하게 총선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 지금은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고 있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기존에 당의 주도적인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총선에서는 서로 조용하려니까 입을 다물고 있지만은 김종인 대표 이렇게 가는 거 과연 봐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터질 것이다. 그런데 아다시피 김종인 대표 리더십 스타일이 또 그렇게 간단치 않은 분이어서 충돌이 나왔을 경우 상당히 세게 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총선 결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단일화 여부, 변수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일단 당 차원의 연대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뭐 수도권 지역이나 그런 데서 막판 연대 가능성,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이 과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과 개별 선거구에서라도 이제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냐 안 할 네. 것이냐 이 문제인데 안철수 대표가 몹쓸 박아놨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명 등 아주 엄히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국민의당이 지금 물론 자기들도 지역구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면서 공천도 하고 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이겨내기는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당으로서 새로 만든 당으로서 지금 또 약체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디다 기대를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례대표에다 기대를 걸 수 있잖아요. 전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를테면 친박이 지역에서 6석밖에 못했지만 비례를 8석 했다는 식으로 여기도 만약에 국민의당은 만약에 거기다가 한 20% 기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기대는 하겠죠. 한 20% 만약에 한다 치면 엄청스럽게 이제 빈집에 소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도 적어도 10%에서 20% 안쪽에 만약 차지한다면 그 수입이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얻는 그게 상당하단 말이죠. 그렇게 그다음에 그렇게 돼야 또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훨씬 이제 용이해지고. 그래서 안 대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현재 말이죠. 그러니까 현 선거구에 내 후보도 없이 거기서 정당 투표할 때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낮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떨어져도 어쨌든 당 지지율은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한 경우 몇몇 선거구에서 도저히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뒤로서 어떻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밀어주고 자기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 단일화하는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3당의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 전략이 불리한 것은 분명하죠. 새로 생기려는 정당은 뭔가 독자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였을 때 이제 그런 건데요. 지금 이제 야권 연대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연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런 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나마 조금 더 야권 연대가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정 지역들을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지역들이 좀 생겼을 때 그나마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 아까 예컨대 정호준 의원이라든가 인천의 몇 군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돼야 될 것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실로 봤을 때는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것이어서 야권 연대 구호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조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쉽게 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사되려면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특정 지역들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 양보하는 이것이 나왔을 때 가능한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4.13 총선과 관련해서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김만은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